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서비스 경영, 음식점의 서비스 경영에 대한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죠. 사실 음식점을 여러분이 경영하시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은 항상 느끼지만, 사실 서비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음식점의 서비스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서비스를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식당,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음식점에서의 서비스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제로 요즘 성공하는 음식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경영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편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서비스 경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음식점의 서비스란 도대체 뭡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음식점을 위한 서비스 경영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메뉴가 맛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음식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메뉴를 전수받았죠. 성공하는 메뉴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요즘 보니까 우리 백종원 씨가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TV에서 알려주고 있죠. 대박 음식이라고. 그리고 뭐 백종원 씨가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종원 씨가 한 식당들은 성공하는데 그 레시피를 그대로, 또는 뭐 골목 식당 같은 데서 또 백종원 씨가 열심히 레시피를 알려주죠. 요리를 알려주죠. 그 대박 메뉴들을 알려줄 겁니다. 설마 뭐 쪽박 메뉴를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계속 우리 백종원 씨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사실은 그게 서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형의 메뉴보다 무형의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과학적 서비스를 위한 외식 서비스 경영론, 이게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다 왜 과학적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두리뭉실한 주먹구구식 서비스로는 이제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비스도 과학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점이 성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공부 제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의 매장에 직접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저한테 상권 분석 과정, 뭐 온라인 마케팅 과정, 최고의 과정, 또는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과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그걸 매장에 적용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낸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나마 제 강의를 좀 자세히 들어주시고요. 그냥 언뜻 듣고 그냥 쓱쓱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뭐 별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한 강의를 20분 내지 25분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인 서비스, 음식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무엇인지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서비스가 도대체 뭐야? 서비스의 개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면 실천할 수 없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아마 서비스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해라. 이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곧 친절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점포의 서비스는 무엇이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제공할 서비스를 정의 내리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할게요. 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홀서빙 하러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직원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최소한 우리 가게의 서비스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주십시오 라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서비스 잘 하셔야 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은 서비스를 잘 하라고 하시는데 그 서비스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서비스를 정확히 정의 내려서 우리 가게에선 서비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는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비스를 정말 잘 정의한 하나의 사례를 우리 서울대학교의 이우재 교수님이 서비스 경영론이라는 책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고객과 음식점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고객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음식점의 직원이 또는 사장님이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고객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뭐 상호작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비스라는 건 고객과 직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객이 우리 점포에 왜 왔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까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식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면 연인과 데이트를 하러 식당에 왔을 수도 있죠. 카페에 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두 연인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왜? 그 사람들의 문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식당에 왔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안 해주시면 불만족하겠죠. 이겁니다. 서비스라는 건 어쩌면 아주 단순할 수도 있어요. 고객들은 무조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을 온 것이다. 그 문제라는 게 어떤 나쁜 의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와서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뭔가 목표, 목적이 있겠죠. 그 목표, 고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다 해결을 해 주셔야 그 고객은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가 엄청나게 포괄적이고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우리 가게에 맞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의 내려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그런데 이 수업 들었다고 바로 우리 가게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 가게의 서비스를 우리 함께 정의 내려 봅시다. 왜? 서비스를 정의해야 설계가 가능하고 설계를 해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직원이 한 분이요. 고객님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서비스죠. 그런데 어떤 매장에 가니까 요즘은 사람이 없어요. 기계밖에 없어요. 키오스크. 주문기만 있어요. 사람이 없죠? 자, 이 두 개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는 서비스고요. 하나는 기계가 하는 서비스예요. 자,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사람을 더 많이 쓰고 그 사람에 의한 서비스로 가실지, 아니면 사람은 줄이고 기계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실지. 왜?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 서비스입니다. 요즘
이런 키오스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또는 스타벅스 같으면요, 사이렌 오더라는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사람이 안 해요. 하지만 스타벅스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스타벅스가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거의 뭐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사람이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풀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서비스 품질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한번 두 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서비스는요,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철학적인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과학적인 서비스가 있고 철학적인 서비스가 있다. 그럼 과학적인 서비스라는 건 뭐냐? 뭔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서비스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과학적인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매우 치밀하게 설계 도면을 그려서 그 설계 도면대로 매뉴얼대로 기획된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걸 과학적인 서비스 관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꼭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요, 과학적인 서비스보단 철학적인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서비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노드스토롬 백화점 또는 리츠칼튼 호텔 같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서비스, 궁극의 서비스로 성공하려면 이런 두 개의 기업처럼 환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쟤네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저 선망의 대상 아닌가? 우리는 절대 저렇게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이들도 원래부터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처음엔 시작할 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개념 정립을 하고 자기들만의 서비스 철학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하지만 그걸 하려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도대체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해서 지금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리츠칼튼 책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은 뭐 언제 읽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중에 아주 유명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뭐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크레도 카드라고 치면 나옵니다. 크레도 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직원들에게 서비스 매뉴얼을 아주 일목요연하고 아주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들만을 정리된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아침에 조회할 때도 보고요, 집에 저녁에 가서도 한번 보고요, 또는 내가 뭔가 우리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이걸 꺼내서 볼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리츠칼튼엔 이런 크레도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비스란 뭐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프로세스 3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칙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이 크레도 카드를 보시고 여러분 매장의 서비스를 이렇게 정리해서 모두가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서비스를 상기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크레도 카드. 자, 그런데 이 리츠칼튼에는요, 서비스 황금 규칙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하나씩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니까 그냥 오늘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서비스로 성공한 기업들은 틀림없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자, 우리 서비스 잘합시다. 오늘 우리 친절하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여기다 이팅 마켓, 다이닝 마켓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뭐 영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표현 드릴게요. 여러분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이팅 마켓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레스토랑들은요, 패스트푸드 쪽에 가까운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기계적인 과학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패스트푸드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더 포커스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인 다이닝 같은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사람이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사람에 의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시장을 우리가 다이닝 마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항상 서비스를 생각할 때 이팅 마켓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다이닝 마켓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계적인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모테나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이제 서비스를 우리나라 말로 쓰기보다는 그냥 서비스라고 많이 하잖아. 이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영어로 된 서비스라는 걸 자기네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을 오모테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모테나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마치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이게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설계했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했었는데 뭐 딱히 용어가 없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장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만들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곧 서비스의 정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가 그러면, 서비스가 아까 우리 이유재 교수님께서 고객과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점포의 직원들이 상호 소통을 하면서 고객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는 뭔가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왔을 테니까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가 도와드리는 걸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더 구체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서비스의 특성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는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를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비스는 첫째, 지원 설비도 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지원 설비, 즉 대표적으로는 음식점을 멋지게 인테리어를 한다. 이거 지원 설비잖아요.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는 것도 서비스의 한 요소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음식점에 사람들이 왜 옵니까? 뭔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한 메뉴를 보조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보조용품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서비스입니다. 정보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리츠칼튼의 서비스 황금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 황금 규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객이 오면 그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한다.
이건 뭡니까? 고객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아는 것이죠. 즉, 한 번 방문했던 고객을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걸 가지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고객의 이름을 알아채고 왜? 예약을 하고 왔을 테니까요. 그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게 뭡니까? 고객의 정보도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 고객이 언제 와서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다면 고객은 아마 깜짝 놀라겠죠. 이런 걸 또 우리는 리츠칼튼에선 와우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 번쯤은 와, 이 집 정말 특이한 집이네. 어떻게 저런 거를 나에게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소리가 나올 만큼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고객의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번째죠. 명시적 서비스라고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이 명시적 서비스라는 건 뭐냐? 식사를 했으면 배가 좀 든든해져야 되겠죠.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단순히 쓰디쓴 커피를 먹으러 왔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걸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마지막 5번째가 묵시적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묵시적 서비스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고객이 느끼는 뭔가 심리적인 혜택. 그건 뭘까요? 야, 이 집이 나한테 뭔가 정말 특별하게 해주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런 걸 느낀다면 이 고객은 이 집에 다시 오고 싶을까요? 다시 오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은 음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줬다고 해서 소비자가 다시 그 집을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입보다는 심리를 만족시켜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서비스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된 걸 우리는 서비스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5개를 완벽히 구성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물론 처음부터 이 5개를 다 제공할 수는 없겠죠. 처음 시작은 멋진 인테리어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 시작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해질수록 멋진 인테리어를 가미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아니면 웨이팅 시스템, 아니면 네이버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고객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차곡차곡 쌓인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서비스인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고객이 우리 집에 뭔가 목적, 목표 또는 문제가 있어서 왔다 그랬죠.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배고픔을 채우려고 온 사람은 아주 배가 부르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면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면 또 서비스 품질은 최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갈 때, 야, 이 집에 와서 나는 정말 왕과 같이, 왕자와 같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 내가 왠지 이 집에만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5가지의 모든 서비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 처음에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결국에 음식점을 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런 서비스 패키지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설비, 보조 용품, 정보, 그 다음에 명시적 서비스, 묵시적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서비스의 특징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아시려면 이 4가지 서비스의 특징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은 무조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요, 어때요, 여러분? 서비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 용어로 무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는
유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는 눈에 보이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즉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고객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유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집이 내가 음식을 이렇게 재료를 사다가 순수 국내산으로 내가 새벽부터 그걸 직접 사다가 직접 내 손수 조리해서 정말 최상의 맛을 구현했는데 그걸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다 드리면 소비자가 그걸 알까요? 왜? 음식도 결국은 서비스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소비자가 잘 모릅니다. 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걸 일일이 다 보여줄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형화 시켜야 됩니다. 유형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POP를 갖다 붙이는 거죠. 제가 이런 재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수 국내산만 씁니다. 이런 게 바로 무형성을 유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은요, 여러분 휴대폰은 공장에서 만들어다 여러분이 그걸 구매하면 보통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쓰시죠. 즉 생산과 소비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당은 여러분 매장에서 만들고 그 매장에서 소비자가 먹습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마다 생산이 매번 하는 사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먹는 사람에 따라서도 이거 금방 맛있다 그랬는데 우리께 조금 이따 다른 손님 와서 또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그만큼 생산과 소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을 잘 뽑아야 되고 그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또 고객들도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고 절대 우리로부터 불만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을 잘 뽑아서 그 직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켜서 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우리는 또 서비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질성. 이질성은 뭐냐면요,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오늘은 주방장님이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어제 주방장님이 만들었던 음식과 똑같이 나올까요? 또는 오늘 점장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제 점장님이 하던 서비스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직원이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점장님이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면 그날 고객에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요, 기분이 무지하게 좋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바뀌죠. 이걸 우리는 서비스의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 바뀌는 걸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화하고 항상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서비스 경영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은 누가 서비스를 하든 누가 음식을 만들든 동일한 표준화된 체계로 항상 비슷하고 가능하면 똑같이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서비스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경영자는 이 서비스가 항상 표준화돼서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물론 이 표준화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표준화가 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손님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화된 서비스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전제적으로는
서비스의 이질성을 표준화시켜서 비슷한 체계로 만드는 걸 하고 나서 그리고 고객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까지 한다면 최상이 되겠죠. 어쨌든 서비스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비스는 소멸합니다.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팔지 못한 좌석은 내일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에게 이걸 소멸성을 쉽게 얘기하려면 비행기나 호텔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오늘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텅텅 빈 채로 이륙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영원히 다시 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도 오늘 자리가 텅텅 비었다고 해서 내일 2배로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비스는요, 어떻게든 그날 꽉 채워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물건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휴대폰을 얘기했는데요, 휴대폰은 오늘 못 팔아도 가지고 있다 내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서비스는요, 오늘 이 자리를 못 팔면 내일 이걸 재고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좌석이 100개가 있는데 내일 오늘 텅텅 비었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내일 좌석을 오늘 못 판 100개와 내일 팔 수 있는 100개를 합쳐서 200개의 좌석을 팔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비스는 오늘 팔 건 오늘 팔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일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계속 측정해서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서비스 경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걸 잘 하려면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걸 배우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꽉 채우고 내일도 꽉 채우고 항상 웨이팅이 걸려있는 식당을 만드는, 이게 바로 서비스 경영에서 배우는 실력입니다. 지식입니다. 어쨌든 서비스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였었죠? 첫째, 여러분이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형성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동시성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면서, 음식점을 하면서, 서비스업을 하면서, 왜냐? 식당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뭐다라는 것도 모르고,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는 패키지다,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식당으로 성공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형성과 소멸성, 동시성, 이질성, 이와 같은 서비스의 특징들을 꼭 아시고, 그 특징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면 도대체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너무 난 저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서비스는 무조건 그냥 친절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버리시고요, 저하고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내 몸속에, 내 피 속에 흐르게 만든 다음에, 그래야 내가 행동으로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공하는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또 상당히 열을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서비스를 정의하고 서비스의 개념을 또는 서비스의 철학을 우리가 정하고 그걸 설계해서 실제로 실천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2가지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정의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꼭 이걸 못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내 매장의 서비스란 이런 것이야.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도 일단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서비스란 뭐다? 고객과 우리 직원이 또는 사장님이,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음식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과 음식점이 상호 소통하면서, 상호 소통을 왜 하는 거죠? 고객이 뭔가 우리 집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그래서 제가 그걸 패키지라는 용어도 썼고, 걔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쭉 나와 있는 서비스 정의부터 해서 제가 마지막 서비스 청사진까지 적어놨는데, 이걸 앞으로 쭉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서비스의 정의 여러분도 계속 고민해 보시고요. 서비스의 특징, 서비스 패키지 뭐 이런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 서비스 경영론 제 책을 보셔도 좋고요. 뭐 다른 분의 책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그냥 일반적인 경험서보다는요, 전문 서적을 좀 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 경험서는요, 자기계발서는 그 한 분의 자기의 경험 위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없이 좋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책보다 기본서를 먼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론적 체계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서, 자기계발서를 보고 응용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잘 배우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서비스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게요.